한국산 무기가 독일제보다 뛰어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값싼 무기는 그 값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낼 거라고요. 이렇게 외치던 독일 유학파가 2개월 만에 180도 다른 목소리를 냈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가 나토 동맹국 폴란드까지 뒤흔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쿠스 에르란트입니다. 에스토니아 육군 포병대 중령으로 20년째 복무하고 있어요. 독일 함부르크 군사학교에서 3년간 위탁 교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진정한 군사 기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독일제 무기의 정밀함과 신뢰성은 세계 최고예요. 제가 지휘하는 포병대에서 운용하는 독일제 자주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가끔 부품 조달이 까다롭고 정비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만큼 정교하고 완벽한 무기라는 뜻이니까요. 2018년 어느 봄날 딸 카이가 태블릿을 들고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18살인 카이는 요즘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요. BTS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한국 드라마를 밤새워 보면서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죠. 아빠, 이거 봐요. 한국이 전 세계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다는 기사예요. 카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독일 같은 전통적인 무기 강국이 됐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KPOP나 드라마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무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죠. 카이가 K9의 사거리와 가격 경쟁력을 열심히 언급했지만 저는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성능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무기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카이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내려놓는 딸을 보며 저는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군사 기술만큼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우리 부대에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국방차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에스토니아도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용을 위해 12대를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산 자주포요?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무기를 우리 군에서 운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독일제 자주포가 있고 충분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굳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어요. 차관은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언급하며 북유럽 환경에서의 검증된 성능과 상호 운용성, 비용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죠. 독일 무기의 정밀성과 신뢰성은 이미 2차례 세계대전을 통해 검증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령님,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마르쿠스 중령님이 직접 K9 시범 운용을 지휘하시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를 제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니요. 과연 K9이 독일제 자주포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문득 카이가 보여준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수십 년간 축적된 독일의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K9 시범 운용을 통해 한국 무기의 한계를 명확히 입증해 보이겠어요. 그래야 우리 군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달 뒤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부대에 나가보니 거대한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위에 회색빛 자주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 본 K9의 모습은 생각보다 위압적이었죠. 부관이 달려와서 한국에서 기술팀이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술팀을 이끄는 사람은 박민호 소령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과묵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박 소령의 인사는 간결하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K9 기술 지원을 담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독일제 자주포와 K9을 나란히 세워놓고 사격 정확도를 비교해봤어요. 독일제 자주포가 먼저 사격했습니다. 3km 거리의 목표물에 완벽한 명중이었죠. 20년 동안 봐온 그 정밀함이었어요. 이제 K9의 차례였습니다. 포탄이 발사됐는데 목표물에서 80m나 빗나갔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소령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라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박소령이 K9에 올라가서 사격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올라프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제 선배이자 국방부 무기체계 담당관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마르쿠스? 한국 무기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즉시 반송해야겠군. 박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사격 재원 데이터가 조작됐습니다. GPS 좌표가 원래 설정과 다릅니다. 조작? 변명하지 말게. 자네들 실력이 부족한 걸 남 탓으로 돌리는 건가? 올라프 대령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박소령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48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박소령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박소령과 한국 기술진들의 처절한 48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첫날 밤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소령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둘째 날 오후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뒤지다가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외부에서 무선으로 접속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소령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밤 거의 포기할 뻔했을 때였습니다. 박소령이 보안 카메라의 메타데이터까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 박소령이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령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밤중에 K9 주변을 배회하며 사격 통제 컴퓨터에 접근하는 수상한 인물이 찍혀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무기업체 소속 기술자입니다. K9 도입을 막으려는 산업 스파이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조직적인 사보타주였다는 건가요? 다음 날 재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라프 대령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박소령의 증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또 실패하면 즉시 계약 파기다. 박소령이 직접 사격 통제 시스템을 재설정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원점에서 다시 입력했어요. K9이 사격했습니다. 쾅, 목표물 정중앙의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독일제보다도 더 정확했습니다. 올라프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속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K9이 분당 6발을 쏟아냈어요.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관통했습니다. 독일제 자주포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K9는 처음부터 완벽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술을 폄하하려 했다는 것도요.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9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입니다. 이제 증명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내가 평생 믿어온 것이 흔들리고 있어. 제가 중얼거렸을 때 박소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편견이라는 건 때로는 진실을 가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령님은 그 벽을 넘어서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보타주 사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라프 대령도 더 이상 K9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누가 감히 에스토니아 군사시설에 침입해서 방해 공작을 벌였는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K9의 진짜 성능을 제대로 봐야겠군. 그의 말에는 이전과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 사격 능력이었어요. 독일제 자주포가 먼저 나섰습니다. 분당 3발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사격했어요. 20년 동안 봐온 안정적인 모습이었죠.
이제 K9의 차례였습니다. 박민호 소령이 직접 사격 지휘를 맡았어요. 연속 사격 준비 완료입니다. 포성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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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6발이라더니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독일제 자주포의 2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어요.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제가 박소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자동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한국이 10년 넘게 연구해온 기술이에요. 박소령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독일제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믿기 어렵군. 내가 평생 최고라고 여겨온 독일 기술이 이렇게 쉽게 넘어서지다니.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박민호 소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K9 옆을 지켰어요.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하고 에스토니아 병사들에게 운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소령이 혼자 K9를 정비하고 있는 걸 봤어요. 다른 기술진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는데 그만 남아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나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K9이 에스토니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믿게 될 테니까요. 박소령의 대답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정비 테스트를 해봤어요. 독일제 자주포는 복잡한 부품 때문에 전문 기술자가 와야 했습니다. 부품 주문도 독일 본사를 통해야 해서 몇 주가 걸렸어요. 반면 K9는 달랐습니다. 박소령이 에스토니아 병사들에게 기본 정비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간단한 수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부품도 한국에서 빠르게 공급됐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복잡한 게 최고가 아닙니다. 간단하고 확실한 게 진짜 좋은 무기예요. 박소령의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20년 동안 복잡한 게 정교한 거라고 믿었는데 전혀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카이에게 말했어요. K9이 정말 대단하구나. 카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드디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K9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고 한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개월간의 시범 운용이 끝났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장관을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절반 이상이 회의적이었습니다. K9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올라프 대령은 이미 반대파들과 사전 회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르쿠스 중령, 발표를 시작하게.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K9 자주포 시범 운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을 시작하자마자 올라프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마르쿠스. 자네 혹시 한국 측에서 뭔가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성실성을 의심하는 발언이었어요. 대령님, 그런 말씀은. 답변하게. 한국 기업과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오직 에스토니아의 국방력 강화만을 생각했습니다. 올라프 대령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렇다면 왜 20년 동안 독일 무기를 신뢰하던 자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군.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렇다면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올라프 대령은 계속 방해했습니다. 분당 6발. 그게 정말 실전에서 유용한가? 과열 문제는 없나? 40km 사거리라고 탄약값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봤나? 질문 공세가 이어졌어요. 저는 차근차근 답변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그때 재정 담당관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중령님, K9 12대 도입에 5천만 유로가 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면 독일제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해서 기존 체계를 강화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K9 반대로 기울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존의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압도적 우위예요. 올라프 대령이 비웃었습니다. 압도적 우위? 검증도 안 된 한국 무기로?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20년군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K군 현존하는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개인적 신뢰까지 걸고 나선 거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이미 K9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만 빠지면 북유럽 방위 협력에서 소외됩니다. 이 말에 국방장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지정학적 고려를 빼먹을 수 없었거든요. 올라프 대령이 마지막 공격을 가했습니다. 만약 K9이 실전에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네가 책임질 건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제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표결하겠습니다. K9 도입에 찬성하는 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어요. K9 자주포 12대 도입을 승인합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해냈습니다. 회의 후 박민호 소령에게 달려갔어요. 소령님,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박 소령이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중령님이 걸어주신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K9이 에스토니아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카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어. K9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요. 2022년 4년이 흘렀습니다. K9는 에스토니아군의 핵심 전력이 되어 있었어요. 추가로 18대를 더 도입해서 총 30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었죠. 2월 24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긴장했어요. 3월 어느 날 독일 군사학교 동기인 얀 코발스키 소령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폴란드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만난 얀은 야위어 보였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폴란드군이 난리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위협 때문에 화력 증강이 시급한데 무엇을 도입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미국제 M109, 독일제 PG-2000, 그리고 한국의 K9. 문제는 군부 내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거였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반대가 심해요. 얀이 한숨을 쉬었어요. K9에 대해서는 성능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전투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비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참석자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소규모라서 참고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4년단의 운용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K9의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북유럽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모두 K9를 사용하면서 훈련과 정비에서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얀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존 세력들이 너무 강해요. 저는 얀을 위로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훈련에 폴란드 대표단을 초청할게요. 직접 보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얀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반대파들도 직접 볼 수 있겠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4년 전에는 똑같았거든요. 편견으로 K9를 바라봤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얀의 동료들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했어요. 4년 전 한국 무기를 그렇게 반대하던 제가 이제는 K9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박민호 소령이 보여준 그 헌신과 K9의 놀라운 성능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던 거죠. 한 달 후 폴란드 대표단이 에스토니아에 왔습니다. 총 8명이었는데 절반은 호의적이었고 절반은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베치소와프 장군은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독일자만 고집하는 전형적인 보수파였죠. 훈련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저는 걱정했어요. 이런 날씨에 K9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K9 12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지켜봤어요. 첫 번째 시연은 신속 전개였어요. K9들이 지느길에서도 민첩하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단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이 정도는 다른 자주포도 할 수 있다는 표정이었죠. 두 번째는 35km 사격이었어요. K9이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분당 6발의 압도적 화력이었어요. 그런데 베치스와프 장군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 정도는 독일제도 할 수 있소.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뛰어난 성능인데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얀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군이 마음을 먹고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아무리 좋은 성능을 보여줘도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에스토니아 포병대장이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가릴 수 없다면서요. 세 번째 시연은 야간 사격이었어요. 비 내리는 어둠 속에서 K9들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열화상과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이때부터 젊은 장교들은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베치스와프 장군은 여전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실전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4년단의 운용 데이터였습니다. 가동률 98%라는 수치를 보여줬죠. 이 수치가 정말 정확합니까? 한 장교가 의심스러워했어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이 아니 걱정했습니다. 시연은 성공적이었지만 베치스와프 장군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분이 반대하면 도입이 어려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 고집불통 장군의 마음을 바꿀까요? 그때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저도 똑같았거든요. 제 편견을 깨뜨린 건 바로 직접 체험이었어요. K9에 직접 타보고 그 놀라운 성능을 몸으로 느꼈을 때였죠. 베치스와프 장군도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말로는 안 되고 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얀에게 제안했습니다. 베치스와프 장군을 K9에 직접 태워보면 어떨까요? 얀이 의아해했어요. 그분은 격식을 중시해서 그런 걸 안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4년 전 제가 K9를 직접 체험했을 때의 충격을 기억했거든요. 베치스와프 장군에게 다가가서 부탁드렸어요. 예상대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중령,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년 군 경력의 선배로서 부탁드립니다. 딱 10분만요. 간곡히 부탁해서 마침내 동의를 받아냈어요. K9에 올라탄 장군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을 설정했어요. 40km 떨어진 지점에서 트럭이 시속 30km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사격이에요.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물을 추적하고 컴퓨터가 탄도를 계산했어요. 장군이 옆에서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포성이 울렸어요. 40초 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목표물 명중, 완벽한 타격입니다. 장군의 눈이 커졌어요. 움직이는 목표물을 40km에서 맞춘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K9의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디지털 사격 통제, 자동 탄도 계산, 실시간 기상 보정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한국이 개발했다는 말입니까? 네. 10년 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장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군요. 이건 정말 대단한 무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폴란드로 돌아간 대표단은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베치스와프 장군이 직접 K9 도입을 건의했어요. 하지만 폴란드 내부 반대는 여전했어요. 기존 무기업체들의 로비가 강했고 정치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예산 문제로 정치권에서 반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얀을 격려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보내줬어요.
에스토니아의 4년간 운용 경험, 비용 대비 효과, 북유럽 연합 작전의 중요성까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얀의 끈질긴 노력이 계속됐어요. 군부의 젊은 장교들부터 하나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7월 27일 역사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가 K9 자주포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년 전 제가 내린 결정이 이제 폴란드까지 변화시킨 거였어요. 얀, 축하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보여준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그날 밤 카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제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쓰게 됐다면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K군,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한국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작은 한 부분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2025년 현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K군, 이제 에스토니아군의 자랑이에요. 총 36대를 운용하고 있고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폴란드도 이미 300대가 넘는 K9을 도입했어요. 올라프 대령은 지금 제일 먼저 K9을 지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작년 북반구 공식 회의에서 올라프 대령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마르쿠스 중령의 K9 선택이 옳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7년 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중령은 진실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에스토니아 국방력 강화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그입니다. 그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회의 후 올라프 대령이 제게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마르쿠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유럽 최강의 화력을 갖게 됐네. 정말 고맙네. 대령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니야.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 나 같은 늙은 고집쟁이도 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은 결국 모든 걸 바꿔놓는다는 것을요. 얀은 폴란드에서 K9 도입의 영웅이 됐습니다. 대령으로 진급했고 지금은 폴란드 기갑 전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는데 항상 K9 자랑을 합니다. 마르쿠스,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얀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대답해요. 제가 한 건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라고요. 지난달에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박민호 소령이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중령이 되어서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인물이 됐더군요.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박 중령을 보는 순간 7년 전 그 치열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사보타주 사건을 해결하며 밤새워 일하던 그 모습 말이에요. 박 중령님 덕분에 오늘의 K9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중령님이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K9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한국 방산 기술의 발전상까지요. 박 중령이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9의 첫 성공 사례였어요. 이게 없었다면 폴란드도 다른 나라들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작별할 때 박 중령이 선물을 하나 줬어요. 한국 기술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7년 전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걸 K9에 붙여두세요. 우리의 우정을 기념해서요. 집에 돌아와서 카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카이는 지금 대학생이 되어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빠, 정말 멋져요. 아빠가 역사를 바꾼 거네요. 카이가 깜짝 선물을 하나 더 줬어요. BTS 굿즈였습니다. 이것도 K9에 붙여요. 한국 문화와 기술 모두 사랑한다는 뜻으로요. 저는 웃었어요.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K9 경납고에 갔어요. 박중령이 준 사진과 카이가 준 BTS 굿즈를 나란히 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력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동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중령님, 정말 한국 팬이 되셨네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K9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편견 없이 보면 진짜 좋은 건 좋은 거더라고요. 그날 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야.
무기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니. 카이가 말했어요. 아빠, 바뀐 건 무기가 아니라 아빠 마음이었을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말이에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바뀐 건 K9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7년 전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에스토니아도, 폴란드와의 우정도, 그리고 제 자신의 성장도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꿔놓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K9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주인공이 된 거죠. 믿을 수가 없군. 한국 무기를 반대하던 내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다니.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군인의 용기 있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마르쿠스 중령의 개인적 변화가 두 나라의 신뢰로 이어져 결국 유럽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르쿠스 중령처럼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